혈당 관리 때문에 과일 먹기 무서우신 분 많으시죠? 과일은 혈당이 적이라는 말 때문에 당뇨 진단받고 좋아하던 과일도 마음 편히 못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당뇨 때문에 아예 과일을 끊으셨다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과일이 정말 당뇨에 안 좋은 걸까요? 실제로 저를 찾아오셨던 한 60대 어머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과일이 당뇨에 나쁘다는 말만 듣고 모든 과일을 완전히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과일을 끊고 나서 몸이 좋아지는커녕 오히려 변비가 심해지고 혈당 조절까지 더 어려워졌다면서 답답해 하셨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과일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과일의 단맛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 몸의 체질을 무시하고 내 몸에 맞지 않는 과일을 먹는 거예요. 반대로 내 체질을 알고 내 몸에 잘 맞는 과일을 골라 먹는다면 매일 먹던 당뇨약보다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찾아드리는 30년차 체질 전문 한의사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사상의학 전문가로서 어떤 과일이 내 혈당을 안정시키는 약이 되고 어떤 과일이 오히려 혈당을 요동치게 만드는 독이 되는지 체질별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는 혈당 걱정 없이 내 몸에 맞는 과일을 마음 편히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왜 과일이 혈당에 나쁘다는 생각부터 하게 됐을까요? 아마 과일은 단순당, 혈당 스파이크라는 공식 때문일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요즘 과일들은 품종 개량을 거듭하면서 과거보다 당도가 훨씬 높아진 것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과일에는 혈당을 올리는 당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는 아주 강력한 제동장치가 함께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그 제동장치가 바로 식이섬유와 파이토케미컬입니다. 먼저 과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현저히 늦춰서 혈당이 천천히 원만하게 오르도록 돕습니다. 또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식물 속 화학물질을 의미하는데요. 파이토케미컬에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항염, 항암, 면역 조절 같은 효능이 있습니다. 사실 껍질에 있는 퀘르세틴, 포도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이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죠. 과일 속에 있는 이런 성분들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이 좋을까 궁금하시죠? 제가 추천드리는 과일은 사과, 자몽, 아보카도, 블루베리, 체리입니다. 이 과일들은 혈당 지수가 매우 낮으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잘 작동하도록 돕는 효능도 있습니다. 당뇨에 걸리면 몸의 염증 지수가 올라가는데 특히 체리나 블루베리는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실제로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는 18만 명을 대상으로 과일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사과나 블루베리 같은 특정 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오히려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일이 무조건 혈당의 적이라는 말은 명백히 오해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좋은 과일, 왜 어떤 분들에게는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 되는 걸까요? 좋은 과일도 어떻게 먹냐에 따라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최악의 습관 3가지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첫째,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습관입니다. 과일을 믹서에 갈아버리면 소화를 느리게 해서 혈당 상승을 막아주던 고마운 식이섬유가 대부분 파괴됩니다. 이렇게 식이섬유라는 브레이크가 사라진 과일 주스는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액체류는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혈당을 그야말로 수직으로 끌어올리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과일을 갈아 먹지 말고 통째로 먹었을 때 당뇨병 위험 감소에 효과적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둘째, 식사 직후에 과일을 먹는 습관입니다. 밥이나 면처럼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나면 우리 혈당은 이미 한 차례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하는 등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곧바로 당분이 높은 과일까지 먹으면 당연히 혈당은 더 오르게 되고 이미 인슐린을 분비하느라 지쳐있던 췌장은 쉬지도 못하고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면서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췌장이 약해지면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셋째, 과일을 말려서 먹는 습관입니다. 곶감, 건포도, 말린 망고처럼 수분을 쫙 뺀 말린 과일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과일들은 새콤달콤해서 맛있기도 하고 또 과자나 초콜릿 같은 가공식품보다는
건강한 간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말리게 되면 당분이 고농축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생과일일 때보다 훨씬 적은 양만 먹어도 훨씬 많은 당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주스만큼이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게 바로 말린 과일이에요. 자,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은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또는 혈당 관리를 신경 쓰는 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핵심은 따로 있어요. 바로 내 몸에 맞는 과일을 골라 드시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모든 음식에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차게 만드는 고유의 성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몸에 열이 많은 서양인 체질이 따뜻한 성질의 과일을 계속 먹는다면 몸속의 불에 계속해서 장작을 집어넣는 것과 같아서 병을 키우게 됩니다. 반대로 몸이 차갑고 소화 기능이 약한 소민이 차가운 성질의 과일을 자주 먹으면 속이 더 냉해져서 배탈이나 소화불량을 겪을 수 있겠죠. 환자분들이 좋다는 말만 듣고 안 맞는 음식이나 과일들을 열심히 드시는 걸 보면 저로서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체질별로 어떤 과일이 약이 되고 어떤 과일이 독이 되는지 그 원리와 함께 구체적인 맞춤 과일 처방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몸에 열이 많아 늘 시원한 것을 찾는다면 소양인일 확률이 높은데요. 소양인은 비위, 즉 소화기에 열이 많고 신장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한 체질입니다. 몸에 불필요한 열이 쉽게 쌓여 변비나 피부 트러블, 가슴 답답함을 자주 느끼죠. 따라서 소양인은 몸속의 불을 꺼주고 부족한 진액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서늘한 성질의 과일이 최고의 약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딸기와 토마토, 블루베리가 아주 좋습니다. 이 과일들은 소양인의 과도한 열을 식히고 소변을 통해 열독을 배출시켜 몸의 균형을 되찾아줍니다. 또 딸기는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고 비타민C가 풍부해서 당뇨병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 역시 혈당 지수가 매우 낮고 토마토에 많은 라이코펜 성분 역시 혈당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복숭아, 망고, 파파야, 자두, 감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따뜻한 성질의 과일들은 소양인의 몸에 불필요한 열을 더해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두통이나 안구 건조 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몸에 습기가 차기 쉽고 혈액순환이 더딘 분들을 보통 태음인으로 봅니다. 이런 분들은 간 기능은 강하지만 폐와 대장 기능이 약한 체질입니다. 기운을 안으로 모으는 힘이 강해 살이 찌기 쉽고 몸에 노폐물이 쌓여 순환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태음인은 약한 폐를 촉촉하게 윤기를 더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과일이 필요합니다. 태음인에게 약이 되는 과일은 배입니다. 특히 배는 태음인의 건조한 폐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마른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또 배는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라 당뇨 환자에게도 부담이 덜하고 말락시닉 애시드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혈당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배의 펙틴 성분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이 밖에도 살구, 파파야 같은 과일 역시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면서 태음인 체질에 잘 맞는 과일입니다. 반대로 태음인은 참외, 파인애플, 바나나, 복숭아, 감처럼 차가운 과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태음인의 신진대사를 떨어뜨리고 몸 안에 불필요한 습기를 정체시켜 순환을 더욱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화기가 차고 약해 늘 속이 더부룩한 소민은 조금만 찬 음식을 먹어도 소화불량, 설사, 복부 팽만감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소민은 이 꺼져가는 소화기의 불씨를 살려줄 따뜻한 성질의 과일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대표적으로 복숭아, 아보카도, 자몽이 소음인에게 잘 맞습니다. 이 과일들은 성질이 따뜻해서 소음인의 차가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소화효소 분비를 도와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 이 과일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항산화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뇨 환자인 소음인의 경우 과량 섭취는 피해야겠지만 소량씩 먹는 것은 추천됩니다. 반면 차가운 성질의 과일들, 대표적으로 참외, 파인애플, 바나나, 토마토 등은 그야말로 독입니다. 이런 과일들은 약한 소화기라는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운이 위로 솟구치기 쉬운 태양인은 폐의 기운은 강하지만 간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매우 드문 체질입니다. 기운이 위로 뻗치는 경향이 강해서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며 서늘한 음식으로 약한 간을 보호하고 상승하는 기운을 아래로 내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양인에게는 대표적으로 키위, 다래, 포도, 체리 등이 좋습니다. 이 과일들은 성질이 서늘하고 수분이 많아서 간의 기운을 보충하고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키위 역시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인데 한 뉴질랜드 연구에서는 식빵을 먹을 때 키위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16%덜 상승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반면 태양인의 경우 복숭아처럼 따뜻한 성질의 과일을 먹으면 탈이 날 수 있으니 복숭아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과일과 혈당 그리고 체질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좋은 과일이나 절대적으로 나쁜 과일은 없습니다. 나에게 약이 되는 과일과 독이 되는 과일이 있을 뿐입니다. 몸에 열이 많은 소양인에게는 최고의 과일인 토마토, 블루베리 등이 속이 냉한 소민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과일의 종류를 따지기 전에 내 몸부터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체질과 맞지 않는 과일을 건강에 좋다며 꾸역꾸역 먹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는 몸에 좋은 과일을 끊은 건 아닌지 꼭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으로 나는 열이 많으니까 소양인이구나 하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체질을 판단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타고난 장기의 강약뿐만 아니라 체형과 성격 등 복합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진단은 부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내 체질은 무엇인지, 나에게 꼭 맞는 혈당 관리법과 식단 무엇인지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고 혈당 때문에 고생하시는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또 체질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과연 내 체질에 잘 맞을까 하고 궁금한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히 확인하고 다음 영상 주제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30년차 사상체질 전문가 한의사 김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땅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듯 합니다. 땅콩은 특히 혈당 관리에 특효라는 말이 있어서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사과에 땅콩 버터를 발라 먹거나 이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땅콩을 간식으로 즐겨 찾고 계시죠. 실제로 땅콩은 혈당 관리부터 심혈관 질환 예방에 이르기까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콩이 당뇨와 혈압에 좋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땅콩을 먹고도 이상하게 몸이 불편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어떤 분들은 땅콩만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오히려 몸이 무겁다고 말씀하시죠. 땅콩은 분명 좋은 성분을 가졌는데 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약처럼 작용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땅콩 섭취법부터 100% 내 몸에 맞는 땅콩 섭취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땅콩의 또 다른 이름 알고 계신가요? 예로부터 땅콩은 장생과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장생과는 먹으면 장수하게 해주는, 오래 살게 해주는 열매라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땅콩이 우리 몸에 아주 좋다는 뜻이죠. 그런데 땅콩은 정확히 어떻게 건강에 좋은 걸까요? 첫째, 천연 인슐린 조절제인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땅콩에 풍부한 마그네슘은 천연 인슐린 조절제로 불릴 만큼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 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인슐린이 잘 작동해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땅콩이 그 능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거죠. 둘째, 혈당 지수가 식사로 매우 낮습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냐면 건강식으로 알려진 현미밥이 55, 감자가 80 정도인 거에 비하면 땅콩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거고요. 셋째, 혈관을 청소하는 아르기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아르기닌은 우리 몸 안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산화질소가 경직된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당뇨와 세트로 따라오는 질병인 고혈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 좋은 땅콩 효과를 최대로 누리려면 그냥 한 줌씩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최고의 궁합을 자랑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땅콩과 함께 먹으면 좋은 첫 번째 식품은 바로 샐러리입니다. 앞서 땅콩의 아르기닌이 혈관을 확장해줘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성분이 샐러리에도 있습니다. 바로 프탈라이드라는 성분인데요.
덕분에 땅콩과 샐러리를 같이 먹으면 마치 꽉 막혀있던 도로를 터주는 것처럼 혈압을 낮추는데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땅콩과 샐러리를 함께 먹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샐러리 줄기에 무거당 땅콩버터 한 스푼을 쓱 발라서 드시는 겁니다. 아삭하고 시원한 샐러리 향과 땅콩버터의 고소하고 꾸덕한 질감이 생각보다 훨씬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 식품은 사과입니다. 땅콩버터와 사과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들 드시는 조합이죠. 사과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 펙틴과 땅콩의 건강한 지방이 만나면 위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현저히 늦춥니다. 또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해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간식이나 과식을 막아주어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 체중 관리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식품은 당근입니다. 당근의 핵심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의 염증과 노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요. 하지만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라 그냥 드시면 대부분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때 땅콩을 함께 먹으면 땅콩의 건강한 지방이 베타카로틴의 체내 흡수율을 몇 배나 높여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줍니다. 땅콩과 함께 먹어야만 당근의 좋은 성분을 온전히 약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땅콩이 아무리 몸에 좋아도 모든 음식과 궁합이 좋은 건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부터 알려주는 이 세 가지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소금입니다. 땅콩은 혈압은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데 반대로 소금은 혈압을 상승시키죠. 그래서 이 둘을 같이 먹으면 각각의 효과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약과 독을 함께 먹는 셈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기름진 음식입니다. 땅콩 자체도 지방 함량이 높은데 여기에 버터나 치즈, 튀김처럼 기름진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우리 위장의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최악의 궁합은 바로 술입니다. 술과 함께 땅콩을 먹으면 지방간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에 알코올이 들어오면 간은 알코올을 가장 먼저 처치해야 할 독소로 인식하고 알코올 해독에만 전력을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땅콩을 같이 먹으면 땅콩의 지방은 간이 처리해주지 못해서 그대로 간과 뱃살에 쌓이게 되죠. 이는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반적인 땅콩 섭취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서로 궁합이 좋은 음식과 함께 땅콩을 드시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반쪽짜리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콩을 아무리 좋은 조합으로 먹어도 사람에 따라 반응이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거든요. 특히나 당뇨나 신장 같은 중증 질환이 있다면 음식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이 음식이 좋다더라 하는 정보만 믿고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찬 체질이 당뇨에 좋다는 말만 듣고 성질이 차가운 수세미나 우엉을 계속 먹으면 당뇨는커녕 위장만 망가져 건강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하던 환자분 중에 몸이 찬 체질을 가진 분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비교적 멀쩡하던 신장이 갑자기 망가져서 투석 진단을 받고 찾아오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유튜브에서 당뇨와 신장에 좋다는 말만 믿고 팥을 매일 끓여 마시고 흑염소나 닭발, 중탕을 꾸준히 드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팥은 몸에 열이 많은 체질에 맞는 음식이라 환자분에겐 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또 흑염소나 닭발은 환자분의 체질에 맞는 약재였지만 문제는 중탕에 흑염소와 닭발만 들어간 게 아니라 거의 40여 가지나 되는 한약재가 함께 들어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환자분에게 맞지 않는 한약재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요. 결국 좋다고 믿고 먹는 음식들이 체질을 몰랐기 때문에 신장을 망가뜨린 맹독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병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내 몸의 체질과 음식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체질을 사상의학이라는 학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상의학에서는 개인이 타고난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질에 따라 질병을 예방하고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에서는 보통 특정한 병을 치료하는 특정 약이 정해져 있지만 사상의학에서는 사람마다 체질적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질병도 체질에 따라 다르게 치료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감기에 걸렸어도 태음인과 소양인에게 다른 약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사상의학에서는 음식의 성분보다 음식이 가진 고유의 성질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체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어도 체질에 따라 독처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체질에는 독처럼 나쁜 성분이 내 체질에는 약처럼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사상의학에서는 땅콩의 성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상의학에서 땅콩은 열성식품이며 위를 보하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땅콩의 성질에 따른 체질별 땅콩 섭취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선천적으로 소화기가 차고 약한 소음인에게 땅콩은 적당량 섭취 시 약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음인은 마치 약한 불씨를 가진 아궁이와 같아서 위장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음식이 몸에 이롭거든요. 그래서 성질이 따뜻하고 영양이 풍부한 땅콩을 소량씩 꾸준히 섭취하면 허약한 장 기능을 돕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폐와 호흡기 기능이 약해 기운이 안으로 뭉치기 쉬운 태음인은 땅콩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땅콩처럼 지방이 많고 따뜻한 성질의 음식은 태음인에게 체내 노폐물과 점액질 축적을 가중시켜 몸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음인은 땅콩보다는 병아리콩, 렌틸콩, 율무처럼 담백하고 가벼운 곡물류가 잘 맞습니다. 소양인은 몸의 엔진 자체가 뜨거운 체질입니다. 특히 소화기관에 열이 많아 항상 몸에 열감이 있는 편입니다. 이런 소양인이 따뜻하고 기름진 땅콩을 먹는 것은 마치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땅콩의 따뜻한 기운이 소양인의 몸에 들어오면 상체로 열이 더욱 치솟게 되면서 원인 모를 두통이나 피부 트러블, 안구 건조, 불면 등의 증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셨던 40대 여성 소양인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당뇨 초기 진단을 받고 걱정되는 마음에 혈당에 좋다는 땅콩을 매일 간식으로 2줌씩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이 좋아지는커녕 머리가 계속 지끈거리고 원래는 없던 피부 트러블이 생기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체질을 진단해드리고 땅콩 섭취를 중단시킨 뒤 시원한 성질의 약재를 처방해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속이 편안해지고 몸에 활기가 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렇게 내 몸을 모르고 먹는 건강식품은 몸에 해만 끼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상 체질 중 가장 드문 체질인 태양인의 경우에도 땅콩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천적으로 간 기능이 약한 태양인이 땅콩을 먹으면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 지방을 해독하고 처리하는 공장인데 태양인의 공장은 다른 체질에 비해 규모가 작고 성능이 약한 셈입니다. 여기에 기름진 땅콩이 계속 들어오면 공장이 과부하에 걸려 결국 전신이 피로하고 무력해질 수 있는 거죠. 태양인에게 땅콩은 아예 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섭취할 경우가 문제입니다. 태양인의 가장 큰 장점인 맑고 강한 기운을 둔하게 만드는 만성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땅콩을 어떻게 드셔야 할지 감이 오셨나요?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냐가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먹느냐입니다.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체질이라는 몸의 설계도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내 몸의 설계도를 알게 되면 땅콩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음식이 나에게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체질을 알 수 있게 자가 진단 방법 영상은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습니다. 이 진단법을 통해 스스로 나는 어떤 체질인지 어느 정도 알아보신 다음 나의 체질에 독이 되는 음식들은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건강 정보를 이렇게 내 몸에 맞게 해석해 드릴 테니까요. 남들이 좋다는 정보가 아닌 진짜 내 몸을 살리는 건강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속이
쑥이 주목받는 이유는 당뇨에 좋기 때문입니다. 쑥에 풍부하게 함유된 같은 성분들은 이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쑥에는 항염증 성분 역시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쑥을 먹으면 당뇨로 인한 여러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당뇨병이죠. 당뇨는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해서 예방하는 게 특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당뇨병을 쑥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쑥은 봄이 되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효능은 절대 흔하지 않은 식재료이자 약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쑥이 당뇨병 관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 내 몸에 가장 이롭게 작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상체질 전문가 한의사 김경민입니다. 쑥은 예로부터 약용으로도 사용될 만큼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초광목과 동의보감에서도 쑥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쑥을 애엽이라고 합니다. 이 애엽의 애자는 질병을 다스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쑥이 질병을 다스릴 만큼 효능이 뛰어나다는 의미인 거죠. 그만큼 쑥은 거의 만병통치약에 가까워 보일 정도로 여러 질환에 다방면으로 좋다고 알려져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특히 쑥이 주목받는 이유는 당뇨에 좋기 때문입니다. 쑥에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입니다. 우리 몸은 혈당이 높아지면 체내 활성산소가 증가하는데, 활성산소는 췌장을 손상해서 인슐린 분비 능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성분이 바로 항산화 성분인데요. 그래서 이 항산화 성분이 듬뿍 들어간 쑥을 먹으면 췌장이 보호되고 결국 인슐린 분비가 원활해져서 혈당이 낮춰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쑥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우리 몸이 혈당을 조절해주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점점 반응을 덜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라고 신호를 보내도 세포가 말을 안 듣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이 지속되면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어서 결국엔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쑥에 풍부하게 함유된 폴라보노이드, 페놀산 같은 성분들은 이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들은 간이나 근육세포가 포도당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서 우리 몸이 인슐린에 다시 잘 반응하도록 만들어주거든요. 따라서 쑥을 섭취하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직 당뇨에 걸리지 않은 분들에게는 당뇨병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쑥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식이섬유가 장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식이섬유는 단지 장 활동을 원활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음식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준 효과도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마치 도로의 과속 방지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식이섬유가 많으면 소화가 천천히 되다 보니까 쑥을 먹으면 포만감이 증가하는데요. 포만감을 빨리 느끼면 과식을 덜하게 되니까 당뇨병 환자의 식단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로 쑥은 항염 효과도 뛰어납니다. 혹시 당뇨에 걸리신 이후로 피부에 염증이 생기셨나요? 소화불량이나 변비, 역류성 식도염, 몸살에 자주 걸리시나요? 아마 만성염증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뇨에 걸리면 단순히 혈당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 염증 수치가 높아지거든요. 지속적인 고혈당 상태가 세포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면 손상된 세포에서 염증 유발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 염증이 췌장부터 혈관, 신경, 심장, 눈 등 우리 몸의 여러 장기에 부담을 주면서 당뇨 합병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고맙게도 쑥에는 이 염증들을 가라앉히는 퀘르세틴이나 루테올린 같은 항염증 성분 역시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쑥을 먹으면 몸속 염증 수치를 낮추고 당뇨로 인한 여러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쑥은 항산화 작용으로 혈당을 낮추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고 항염 효과로 염증 수치를 낮춰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고 식이섬유로 혈당 급등을 막는 아주 고마운 약재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그래서 쑥 어떻게 먹어야 보약이 될까요?
지금부터 제가 쑥 보약처럼 먹는 간단한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쑥차입니다. 쑥차는 쑥의 좋은 성분들을 가장 간편하고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말린 쑥이나 쑥잎가루를 뜨거운 물에 우려서 마시면 되는데, 쑥이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있는 만큼 식사 30분 전이나 식후에 마시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쑥차를 만드실 때는 너무 진하게 우리기보다는 연하게 여러 번 우려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쑥에는 시네올, 카프릴산, 쑥통 같은 정유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농도가 높아질 때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하게 우려 드셔야 위장에 부담 없이 좋은 성분들이 흡수될 수 있고요. 만약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공복에는 쑥차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쑥차는 불면증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불면증을 함께 겪는 경우가 많으세요. 혈당이 너무 높으면 밤에 자다가 깨서 소변을 보는 야뇨 증상을 겪기도 하고, 반대로 혈당이 너무 낮으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서 식은땀이나 불안감으로 깊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당뇨병이 아무래도 만성질환이다 보니까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커서 잠들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는데요. 쑥은 따뜻한 성질이라 기혈 순환을 도와서 머리로 올린 열을 아래로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쑥차를 마시면 긴장이 완화되고 잠들기 쉬운 몸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또 쑥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계열 성분은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는데요. 보통 불면증에 카모마일이나 라벤더가 좋다고 하죠. 쑥차도 카모마일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숙면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쑥밥입니다. 쑥을 조리해서 먹을 때는 쑥떡, 쑥전 등 레시피는 다양하지만 영양학적으로나 간편한 정도로 봤을 때 사실 쑥밥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매일 먹는 밥에 쑥을 넣어 먹으면 쑥의 좋은 성분들을 매일 꾸준히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고, 또 밥의 혈당 상승을 원만하게 해줘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쌉싸름한 쑥향이 입맛을 돋우는 효과도 있어서 자주 먹어도 질리지 않죠. 쑥은 3월에서 5월에 채취되는 연하고 어린 쑥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연한 쑥이 약효 성분은 풍부하면서 위장 자극은 적어서 맛도 좋고 먹기도 편하거든요. 빛깔이 선명하고 향이 진한 쑥이 가장 좋은 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보통 쑥을 직접 채취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도로나 하천변처럼 오염지역 근처에서 자란 쑥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란 쑥은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잔뜩 들어있거든요. 중금속은 물에 깨끗하게 씻거나 끓여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금속이 몸에 쌓이면 신장부터 호흡기, 위장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깨끗한 곳에서 자란 쑥을 채취할 수 없다면 산지 직송이나 친환경 인증받은 쑥을 사다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린 쑥이 좋다고 했으니까 쑥 제철이 지났을 땐 쑥을 먹으면 안 될까요? 물론 모든 음식은 제철에 먹는 게 가장 좋지만 쑥 제철이 지났어도 건조한 쑥잎을 구매해서 드시면 됩니다. 좋은 쑥을 구하셨다면 쑥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하고 먹기 좋게 자른 다음 밥솥에 쌀과 물을 넣고 위에 쑥을 얹어서 평소처럼 밥을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분말이나 환 형태로 드시는 겁니다. 이건 쑥을 꾸준히 섭취하고 싶지만 매번 식품처럼 먹기는 어려운 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시중에서도 쑥환이나 쑥 분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쑥을 이렇게 말려서 곱게 분쇄하거나 동축해 알약처럼 만든 제품들은 원료 성분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쑥 분말은 물이나 요리에 추가해서 먹을 수 있고, 환은 물과 함께 간편하게 삼켜서 먹을 수 있으니까 쑥을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아무래도 매번 요리로 해먹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저도 몸이 찬 소민 환자분들께는 환을 복용하는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환으로 먹으면 가지고 다니기도 쉽고 어렵지 않게 꾸준히 섭취할 수 있어서 환자분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분말이나 환 형태로 드신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쑥 분말과 환에는 쑥의 섬유질을 비롯한
여러 성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쑥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이 과다 섭취 시에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서 꼭 제품에 적힌 권장량을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쑥이 여러 질환에 도움이 될 만큼 보약 같은 식재료이자 약재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사실 쑥이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의 몸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약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상체질 전문가로서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차고 소화 기능이 약한 소민 체질인 분에게는 쑥이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열이 많은 태양인이나 서양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쑥을 과하게 드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열이 오르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하는 증상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서양인이라 쑥같이 더운 음식은 되도록 피하고 있습니다. 또 쑥이 진액을 보충하는 효능도 있지만 몸이 잘 붓고 습기가 많은 태음인 체질인 경우에는 쑥을 과하게 드시면 몸이 더 무겁고 붓는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마치 독처럼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혈액순환 장애 환자분들은 쑥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또 임산부나 수유부도 섭취 전에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쑥을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쑥이 당뇨병 관리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쑥을 보약처럼 먹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결국 쑥은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섭취해야 내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각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효능을 갖고 있어도 나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사상체질이라고 사람의 체질을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몸이 차고 소화 기능이 약한 체질인 소민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쑥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인 태양인이나 소양인의 경우에는 쑥을 과다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설사, 두통 등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쑥을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섭취량을 조절하시거나 잠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하게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 반응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만약 나는 어떤 체질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정확한 진단을 통해 나의 체질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음식이 나에게 약이 되고 독이 되는지, 어떤 운동법이 효과적인지, 나아가 어떤 생활 습관이 내 몸에 더 이로운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정확한 진단으로 평생 내 몸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 체질에 맞는 건강관리법, 좋은 음식,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사상 체질 전문가로서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계속 보시면 내 몸에 뭐가 좋고 안 좋은지, 내 몸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밥도 줄이고 고기도 끊고 채소만 열심히 먹고 있는데 왜 혈당은 그대로일까요?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보통 당뇨 고민으로 식단 조절을 시작하신 분들은 탄수화물과 고기 대신 채소를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식단 조절이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맛없는 풀만 먹어야 할 것 같거든요. 딱 하루만 이렇게 먹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걸 평생 해야 한다고 하니 눈앞이 캄캄해질 정도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식단 관리를 하는데도 식후 혈당이 전혀 잡히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당 조절이 안 된다고 오신 6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이분도 혈당을 낮추기 위해 고기 섭취를 확 줄이고 하루 2끼를 거의 채소로 드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혈당 수치가
더 올랐다고 억울해 하셨죠. 혹시 내기 같지 않으신가요? 대다수 분들이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아무리 식단을 바꿔 혈당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면 사실은 무심코 먹었던 바로 그 채소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채소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늦춰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항산화 성분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을 보호하죠. 또 몸속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모든 채소가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채소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서 오히려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탄수화물이 높으면 혈당 지수가 높아서 섭취 시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당뇨 관리를 어렵게 하고 합병증의 위험까지 키울 수 있거든요. 특히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고 양 조절 없이 드시는 중장년층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 환자가 똑똑하게 채소를 섭취하는 법을 정리해 왔습니다. 당뇨가 있다면 무조건 먹어야 하는 좋은 채소부터 주의해서 먹어야 할 채소, 피해야 할 채소까지 3단계로 나눠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1단계는 당뇨에 가장 좋은 채소들, 즉 매일 먹어도 좋은 채소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릴 채소는 바로 브로콜리인데요. 브로콜리는 당뇨 환자에게 가장 강력히 추천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 췌장 기능을 보호해주는 솔포라반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혈당 지수가 아주 낮은 채소입니다. 혈당 지수란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0에서 100까지의 수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혈당 지수가 70 이상이면 고혈당 지수, 56에서 69는 중간, 55 이하는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시금치는 100g 기준 혈당 지수가 15에서 20 수준으로 혈당을 거의 안 올린다고 볼 수 있죠. 또 마그네슘과 알파 리폴산 같은 항산화 미네랄도 풍부해서 인슐린 작용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아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간다는 장점이 있고요. 참고로 시금치는 익힐수록 옥살산이 줄어들어 칼슘 흡수를 방해하지 않게 되므로 반드시 익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가 위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양배추는 위뿐만 아니라 당뇨 관리에도 상당히 좋은 채소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데 효과적이고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간 해독과 췌장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체중 조절이 중요한 당뇨 환자에게 포만감을 주면서도 열량은 낮은 채소이기 때문에 식단 구성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과일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엄연히 저당 채소입니다. 100g당 당질이 3에서 4g 정도밖에 되지 않고 혈당 지수도 3에서 35 수준으로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라이코펜을 잘 흡수하려면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익혀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 채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2단계 채소는 당뇨 환자에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의해서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하는 채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다이어트 식단, 건강식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식품 중 하나이죠. 하지만 단호박은 대표적인 전분 채소로서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그만큼 혈당 지수가 약 75 정도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단호박은 달달한 맛 때문에 후식으로 먹거나 죽이나 수프처럼 곱게 갈아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뜩이나 혈당 지수가 높은 단호박을 이렇게 먹으면 소화흡수가 빨라져서 빵이나 떡을 먹는 것 못지않게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당뇨 환자라면 단호박을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단호박을 드시고 싶다면 절대 후식으로 먹지 마시고 가능하면 다른 탄수화물 음식, 쌀밥이나 빵, 면 등과 같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밥을 먹었는데 단호박까지 후식으로 먹으면
탄수화물 과부하가 되니까 피해야겠죠. 그럼 단호박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혈당 관리를 위해서라면 단호박은 한 번 먹을 때 50에서 70g 정도로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 곱게 갈아서 죽이나 무수처럼 드시지 마시고 되도록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편이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이때 추가로 설탕이나 꿀 같은 감미료를 첨가하지 말고 단호박 본연의 단맛만 즐기세요. 특히 꿀은 몸에 좋다고 생각하셔서 마음껏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꿀도 결국 당분이라 혈당 조절에는 좋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단호박을 먹을 때는 가능하면 다른 식이섬유가 풍부한 재료, 예를 들면 다른 채소와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역시 대표적인 전분 채소이지만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고 계시죠. 고구마는 식이섬유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해서 당뇨 환자가 아니라면 충분히 건강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구마 역시 혈당 지수가 65에서 80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간식으로 자주 드시지 마시고 고구마를 드셨다면 식사에서 탄수화물을 조절하셔야 되는데요. 고구마도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 지수가 크게 달라지는 식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구마를 드실 땐 그냥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구마는 가열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구마 속 당질이 더 많이 당으로 전환되어서 혈당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 생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약 50 정도인데 쪄서 익힌 고구마는 70 안팎까지 올라가고 군고구마처럼 오랫동안 구우면 90 이상까지 치솟게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철 대표 간식인 군고구마가 사실은 설탕보다 혈당을 많이 올렸던 거예요. 당뇨 환자라면 고구마는 많이 드시지 마시고 간식으로 고구마를 즐겨 드신다면 하루 1개 정도 100g에서 130g 정도로 조절해 드셔야 합니다. 만약 간식으로 고구마를 먹었다면 다음 끼니에 탄수화물을 그만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식단을 꽤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었는데 식사 후 출출할 때 고구마를 한두 개씩 간식으로 드셨더라고요. 이분도 고구마 간식을 끊고 나서야 혈당 패턴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여름철 대표 영양 간식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옥수수 역시 탄수화물 비중이 매우 높은 채소로서 혈당 지수가 60에서 높게는 85까지 올라가는 고혈당 식품에 속합니다. 흔히 옥수수가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다이어트 할 때 찾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옥수수는 칼로리도 낮은 편이 아닙니다. 품종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보통 100g당 86에서 132칼로리 정도로 쌀밥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즉 혈당 지수도 높고 칼로리도 적은 편이 아닌 만큼 식단 관리가 중요한 당뇨 환자에게 잘 맞는 식품은 아닌 거죠. 게다가 보통 옥수수는 감자나 고구마와 함께 먹거나 수프처럼 갈아서 먹는 경우가 흔한데요. 하지만 옥수수, 감자, 고구마가 모두 혈당을 올리는 식품인 만큼 함께 먹으면 그야말로 탄수화물 폭탄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옥수수를 드시고 싶다면 찐 옥수수에 별다른 간을 하지 마시고 하루에 2분의 1개 정도만 드셔보세요. 이렇게 먹으면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3단계 채소입니다. 1단계가 매일 먹어도 좋은 채소, 2단계가 주의해서 먹어야 했다면 3단계는 가급적 피해야 하는 채소인데요. 이 채소는 다름 아닌 감자입니다. 감자는 맛이 좋은 만큼 정말 여러 요리에 활용되는 채소죠. 그냥 쪄서 먹어도 맛있고 튀겨 먹어도 맛있고 국이나 카레, 각종 볶음 요리에 넣어 먹어도 잘 어우러지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감자는 혈당 지수가 무려 85에서 95나 될 만큼 당이 매우 급속도로 오르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백설탕의 혈당 지수가 65에서 70 정도입니다. 감자를 먹으면 설탕을 먹는 것보다 혈당이 빨리 오르는 거예요. 정말 배신감이 들 정도죠. 그런데 앞서 언급한 단호박, 고구마, 옥수수 모두 전분 채소인데 감자가 특히 더 혈당 지수가 높은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감자에는 아밀로스와 아미로펙틴이라는 두 가지 탄수화물이 다른 채소보다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은 소화효소에 의해서 빠르게 분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소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소화 속도가 빠르면 우리 몸의 영양분이 흡수되는 속도도 빨라서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뇨 환자분들께 감자를 많이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아니 저는 감자를 아무 간도 안 하고 쪄서만 먹는데요, 감자를 튀기거나 기름에 부쳐서 먹는 게 나쁜 거 아닌가요? 하고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화 속도, 흡수 속도가 빠를수록 혈당이 빨리 오른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 감자는 찐 감자가 튀긴 감자보다 훨씬 혈당을 빨리 올립니다. 실제로 혈당 지수 표를 살펴보면요, 기름에 튀긴 감자튀김이나 감자전은 의외로 혈당 지수가 더 낮게 나타납니다. 감자튀김은 41 정도고요, 감자전은 28 정도로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거든요. 아마 음료수를 떠오르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과를 씹어서 먹으면 섬유질을 소화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몸의 흡수가 느려서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사과를 갈아서 즙으로 먹으면 섬유질이 거의 파괴돼서 소화하는데 별다른 힘이 들지 않고 그냥 먹으면 먹는 대로 몸에 바로 흡수가 돼서 혈당이 빠르게 오르게 되거든요. 흔히 당뇨 환자분들에게 음식을 갈아서 먹지 말고 씹어서 먹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게 소화 흡수 속도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럼 감자튀김을 먹는 게 낫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자튀김은 찐 감자보다 혈당은 덜 오를지 몰라도 칼로리가 매우 높고 트랜스 지방 같은 나쁜 지방이 많습니다. 당뇨 합병증과 심혈관 질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감자는 되도록 하루 1개 정도 소량만 드시는 게 좋고요. 드시고 싶을 땐 찌거나 튀기지 마시고 껍질째 구워서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찌는 것보다 구운 감자의 혈당 지수가 10에서 20 정도 낮을 뿐 아니라 감자의 껍질에는 풍부한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거든요. 저항성 전분은 일반 전분과 달리 소화효소에 잘 분해되지 않아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드실 땐 꼭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당뇨에 피해야 할 채소 4가지와 도움이 된 채소 4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몸에 좋은 채소도 적절한 양을 먹는 게 중요하며 나에게 내 몸 상태에 잘 맞는 채소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많은 만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한 번에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불량, 복부 팽만,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채소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살이 빠지고 혈당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나는 속만 불편하다면 그 이유는 바로 체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의학이 사상체질 이론에 따르면 몸이 차고 소화 기능이 약한 소음인은 생채소보다는 데친 채소, 따뜻한 성질의 매운맛이 나는 채소가 잘 맞습니다. 예를 들면 고추, 파, 마늘, 부추, 미나리, 양파, 파프리카, 양배추 같은 채소가 잘 맞죠. 반대로 몸에 열이 많은 소양인은 브로콜리, 배추, 오이, 상추, 찬 성질의 채소를 먹으면 열을 내려줘서 배변도 편해집니다. 또 태음인의 경우에는 연근, 마, 도라지 등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채소입니다. 그래서 내 체질을 알고 나에게 맞는 음식을 찾아 드셔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혹시 내 체질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 자신의 체질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 영상도 꼭 보시고 남들이 좋다고 무조건 따라 드시지 말고 현재 내 몸에 약처럼 꼭 맞는 음식을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다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